안녕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읽어드리는 다시 이슬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에 관한 갖가지 진기록. 피터 스타크.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실내하우스로 소풍을 갈 때에는 스노클, 잠수용 호흡기구를 가져가야 한다. 인도양의 프랑스 식민지 레이뇽 섬에 있는 이 마을은 일일 강수량이 1880mm라는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다. 세계에서 비가 계속 오기로 으뜸인 곳은 미국에 있다. 하와이의 카와이 섬에 있는 와이알레 알산에는 거의 매일 비가 와 연간 강우량이 12,340mm나 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우기 때 비가 퍼붓는 인도의 체라푼이다. 이곳에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를 방불케 하는 비가 쏟아진다. 1년 강우량이 6,470mm나 된다. 이 물의 깊이는 항공모함이 뜨기에 충분할 정도다.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곳. 길이가 965km나 되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으로 휴가를 갈 때는 우산을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이 사막은 16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칠레에 정착한 이래 단 한 번도 비가 온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 가장 추운 곳. 우리가 아주 춥다고 하는 것은 콧구멍이 제어들듯 아프고 눈물이 얼어붙고 발가락과 손가락이 마비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런 기온보다 섭씨 40도 정도 더 낮은 추위를 상상해 보시라. 그렇게 추운 곳이 남극 대륙의 소련기지 보스토크 스테이션이다. 그곳에서는 세계 최저 기온인 섭씨 영하 89.2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알래스카의 앤디코트 산맥에서 기록된 섭씨 영하 62.1도였는데 이 추위도 남극의 추위에 비하면 덜 추운 셈이다.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몬태나주 로저스 패스로 영하 56.5도를 기록했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추운 곳은 동북부의 콜드폴 냉극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이곳의 1월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50.6도다. 작가 이반 탄테일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입김이 얼어서 흰 가루처럼 되어 떨어진다.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 미국의 스키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스키를 즐기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 원인은 습한 공기가 미국 서부의 산맥을 넘을 때 온도가 내려가 눈이 오게 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세스타산 스키장이 단일 강설량으로는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한 번에 5m의 눈이 내렸다. 한편 24시간 동안에 눈이 제일 많이 내린 곳은 콜로라도 실버레이크로 193cm나 내렸다. 마찬가지로 워싱턴주 예이니어 산의 패러다이스에서도 스키를 타기 위해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곳은 연간 최대 강설량을 자랑하고 있다. 1971년에서 1972년 사이에 31m의 눈이 내렸다. 해가 가장 조금 비치는 곳. 만약 밝은 옥외보다 어두운 지하실을 더 좋아한다면 알래스카의 안류산 열도 서쪽 끝에 있는 레트섬이 낙원일 것이다. 이 지역의 1년간의 일조시간은 단 600시간이다. 이것은 뉴욕주의 1년간 일조시간인 2400시간의 4분의 1 정도다. 미국 본토에서는 워싱턴주의 북부와 버몬트주의 북부가 연중 200일 정도의 흐린 날을 기록하고 있다. 더 어두운 곳을 가보려면 한낮이 밤인 곳, 즉 북극에 가보시라. 그곳에서는 반년 동안 해를 볼 수 없다. 해가 가장 많이 비추는 곳. 일광욕강들은 동부 사하라에 비치 의자를 펴놓는 게 좋을 듯. 이곳에서는 낮 시간의 97% 동안 해가 비친다.
또는 1967년 2월부터 1969년 3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해가 비친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츠버그로 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장 더운 곳. 더운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은주가 섭씨 58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 알라지지아에 가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은 리비아의 오지여서 찾아가기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방부에서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데스밸리 주급의 계곡이다. 이곳의 여름 중 찌는 듯한 6주 동안에는 기온이 매일 섭씨 49도까지 올라간다. 한서의 차이가 가장 적은 곳. 기온이 쾌적하고 별로 변하지 않는 곳으로는 과거의 유영지였던 브라질 연안의 섬인 페르난도 데노노라의 기록을 깨트릴 수 없을 것이다. 55년간을 통해 가장 더웠을 때의 온도가 섭씨 30도 정도, 가장 추웠을 때의 온도는 18.6도였다. 기온이 가장 변덕스러운 곳. 미국 몬태나주의 브라우닝으로 휴가를 갈 때에는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1916년에는 24시간 동안 섭씨 6.6도에서 영하 48.9도까지 물경 55.5도나 수은주가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사우스 다코다주의 스피어피시에서는 기온이 2분 동안에 섭씨 영하 20도에서 영상 7.2도로 올라갔다. 그러한 속도로 온도가 변한다면 짐을 풀고 저녁을 먹는 사이에 여러 계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짧은 글입니다. 만일 1년 12달을 부동산같이 매매할 수 있다면 5월이 제일 비싼 값으로 팔릴 것이다. 5월을 팔기 위한 광고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지도 모른다. 31일간 실내외를 막론하고 에어컨이 되어 있음. 방 안에는 미나리아 제비와 라일락꽃이 가득히 있으며 무거운 코트나 덧신도 필요 없음. 또 이웃에는 4월과 6월이 있음. CB. 짧은 글입니다. 신랑, 여보 이제 결혼했으니까 서로가 한계를 분명히 합시다. 당신은 사장을 할 거요? 아니면 부사장을 할 거요? 신부, 둘 다 싫어요. 난 격리부장을 할래요. 아버지에게 바친 야구공, 패드릭 톰스. 때때로 꿈을 고이 간직하고 있노라면 사랑이 되돌아올 수 있다. 여러 해 전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였다. 그의 여름도 어느 여름처럼 더웠는데 나는 야구를 미칠 듯이 좋아했다. 공을 던지고 공을 치고 달리고 야구 기사를 읽고 야구를 느끼면서 머릿속으로 홈런을 때려 영웅이 되기도 하고 영 못 쳐서 못난이가 되기도 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좋아하는 야구광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영웅은 세인트 루이스 커디널스 팀의 스탠 더맨, 즉 스탠 뮤지얼이었다. 스탠 더맨보다 공을 더 세게 치고 더 빨리 달리고 야수를 더 잘 보고 더 멋있는 야구를 하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여러 사람 있었겠지만 아빠는 뮤지얼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느님이 주신 도구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수는 우리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다.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었는데 아빠로 말하면 스탠 뮤지얼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1955년 여름은 특별했다. 아빠와 나 단둘이 아빠가 자란 곳인 세인트 루이스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가 거기를 가는 목적은 바로 스탠더맨을 만나자는 것이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우상처럼 생각해오던 사람이 진짜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처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폴 버니언이나 로빈 후드처럼 전설 속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전에 이미 뮤지얼이 사인한 공을 받은 바 있다. 우리 할머니가 일하시는 병원에 뮤지얼이 속한 구단의 신인 선수가 입원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 선수에게 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뮤지얼의 사인을 공에 받아다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스탠이 진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았던 것이다. 세인트 루이스에 머무는 첫날 밤, 커디널스 팀이 브루클린 다저스 팀과 경기를 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는 경기장에 갔다. 그런데 내가 그 야구공을 하도 꼭 쥐고 있으니까 옆에 앉은 한 사람이 물어봤다. 새 공이냐? 그래요, 사인이 있는 공이에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누구 사인이지? 하고 그 양반이 다시 물었다. 더맨의 사인이에요. 하고 나는 뽐내며 말했다. 정말? 보세요. 나는 그에게 공을 건네주며 말했다. 야, 정말이구나. 이거 나한테 $20에 팔아라. 1955년 당시 10살 난 소년에게 있어서 $20는 금하관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안 돼요. 그거 도로 줘요. 내가 요구했다. 너는 이 야구공 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구나. 잘 갖고 있거라. 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공은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그 공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내심 다짐했다. 다음 날은 중요한 날이었다. 우리는 어떻게든 더맨을 만나볼 생각이었다. 아빠와 나는 애고도 없이 더맨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스탠 더맨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을 때 나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아빠가 스탠에게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이어 나를 소개시키면서 전에 그가 나에게 그의 사인이 든 공을 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상상해오던 모습과 꼭 같았다. 진지하고 친절하며 힘센 사람이었다. 어른들 중에서도 어린이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몇 안 되었다. 나는 곧 우리가 공동의 유대, 즉 야구라는 공통의 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야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자랑했다. 스탠 다음은 가지요. 나는 실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나는 실제로 내가 상당히 우수한 선수가 되기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스탠은 그런 나를 이해해 주었다. 집에 돌아가서 보는 사람마다 스탠 뮤지얼을 만났다는 얘기를 해주었더니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친구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겨댔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공과 그때의 만남, 그때의 느낌이 항상 나만의 것으로 남아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많은 시즌이 지나갔다. 이 팀 저 팀이 승리했는가 하면 선수들 또한 팀을 옮겼다. 은퇴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신인 선수가 나타났고 홈런들이 터지고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우상을 따라다녔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은 간속에 카드 한 벌과 잭 다니엘 위스키 한 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야구공 하나를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 필요한 물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아버님은 알고 계셨다. 장례식 날 위스키와 카드가 준비됐다. 나는 그 순간 내가 20년 동안 보물처럼 간직해오던 스탠리 사인이 든 그 야구공을 넣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쉽기야 하겠지만 그 공은 마땅히 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러 해의 충기훈련과 길고 긴 더운 7월달과 수천의 이닝이 지난 뒤 내 여동생 캐시가 나에게 자기 결혼식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달라고 했다. 캐시는 이 경사스러운 날 저녁 피로연을 나에게 아주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내 여동생은 여객기 승무원인데 1984년 야구 시즌에 한동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팀을 태운 여객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 저녁이 끝난 뒤 캐시는 자기가 여객기 안에서 다저스의 매니저인 토미 라소다를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내 야구공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라소다는 캐시의 얘기를 알아듣고는 자신도 아버지와 특수한 관계를 가졌는데 아버지가 영면하자 야구공을 관에 넣어드렸다고 내 동생에게 말했다. 그는 자기가 야구에서 성공하게 된 것, 자기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모두 아버지 덕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그 공을 당신에게 돌려주지요 하더라는 것이었다. 스탠 뮤지얼의 친구였던 라수다는 뮤지얼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다. 뮤지얼은 새로 사인한 공을 라소다에게 보냈는데 그 공은 이어 내 동생에게 우송되었다. 나는 누이 동생이 야구공을 들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오빠에게 주려고 새 공을 얻어왔어요. 이렇게 말한 누이 동생은 그 공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나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방망이가 딱 하고 공을 때리는 소리와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1955년 세인트루이스에서 내 옆에 앉았던 그 사람이 하던 말도 들렸다. 너는 야구공 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구나. 잘 갖고 있거라. 그렇게 하고 말고. 짧은 글입니다. 이종의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고 말해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우리 아들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대학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A, C. 전설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헨리 포드를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포드는 세계 최초로 현대식 일관 작업 공정을 도입해 저 유명한 T형 승용차를 대량 생산해 nem으로써 미국인의 꿈과 미국 산업계의 희망을 상징하는 재계의 거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찬란한 성공을 거둔 전설의 이면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고하고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이 숨어 있었다. 이 기사에서 작가 로버트 레이시는 헨리 포드가 거둔 엄청난 성공의 뒷얘기와 그의 일생에 있어 최악의 실패로 기록될 아들 에드윌과의 비극적인 관계를 한 편의 생생한 드라마로 엮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짧은 글입니다. 아세틸 살리실산 하나만 주세요. 그냥 아스피린 하나만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놈의 이름을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오. FA. 짧은 글입니다. 로마로 이사가서 한동안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운전 습관에 익숙해지느라 시간이 걸렸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도에 차들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대의 차들이 기다리던 차선에서 슬쩍 벗어나더니 불법 유턴을 하여 뺑소니 치는 것이었다. 법을 잘 지키는 우리 어머니도 오래 기다리다 더 참을 수 없었던지 결국 남들처럼 몰래 차를 돌렸다. 그런데 난데없이 순찰차가 나타나더니 우리를 길 옆에 세우는 것이었다. 경찰관이 창문 쪽으로 걸어오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별로 겁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았다.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선언하기 전에 어머니는 유창한 이탈리아 말로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하고 대들었다. 우리는 딱지를 받지 않았다. KS.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로써 한 권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권으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